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술입니다. 모두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제 봄도 다 됐고 계절도 다 풀렸고 여러분들 라이딩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실 거예요. 자전거라는 게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조금 몸도 좀 굳어 있고 좀 겨울처럼 진짜 얼어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굴리다 보면 이제 좀 부품 이런 약간 조인트들 이렇게 접합 부위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열도 조금 더 오르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자전거라는 게 잘 타지면 잘 타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이 운동에 조금 더 몸이 최적화될수록 부품들이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거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가벼운 자전거를 찾냐? 운동을 하려면 무거운 걸 타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납득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자전거라는 게 결국은 효율이거든요. 모든 모터 스포츠들을 봐도 출력만 계속해서 무한정 높이질 않아요. 출력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그 출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이 잘 흘러나가게끔, 조금 더 바닥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모터 스포츠류들, 그런 정말 엄청난 자본이 투하되는 그런 영역들은 정말 많은 기업들과 그런 연구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의 개인이지만 우리 역시도 그걸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전거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졌을 때 과연 어디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경험 기반이고 제가 이제껏 겪어왔던 일들 기반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아,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나는 뭐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천천히 여러분들만의 방법과 경험들을 토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영상들을 항상 올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업그레이드 부품은 타이어예요. 제가 정말 감히 단언컨대 세상에 있는 모든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이 스포츠들은 타이어를 바꾸면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건 정말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사람도 타이어 바뀌면 바로 느낍니다. 이 자동차도 타이어를 바꾸면 접지력도 좋아지고 구름성도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진대요. 자전거도 타이어라는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더 좋은 걸로 바뀔수록 제일 먼저 사람은 체감을 하게 되고 제일 먼저 성적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자전거 라이딩의 효율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들은 바닥에서 멀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러면서도 바람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것, 뭐 이를테면 안장 같은 것들. 그래서 이 타이어를 바꾸는 게 가장 또 합리적이기도 한 게, 이 자전거의 부품들이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만 지금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부품들도 핸들바 뭐 70만 원, 80만 원, 휠 400만 원, 500만 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성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녀석, 타이어입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외관상 내가 더 예쁜 자전거를 타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내 성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바꾸셔야 되는 건 타이어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타이어 다음으로 바꿔야 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무엇이냐? 이제 휠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굴러가는 녀석을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자전거 전체가 뭐 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휠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걸 꽂아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그런 완차기변이 아니라면 저는 휠 먼저 바꾸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엘파마 레이다 그 5800 탈 때 제일 먼저 바꿨던 게 휠이었어요. 그래서 MB SES 4.5 달았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휠을 저처럼 그냥 밸런스를 맞춰서 프레임이 굵으니까 휠도 굵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라이딩은 뭐지? 내가 어디서 강점을 보일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림 높이, 휠의 너비, 옆에서 봤을 때 이 면적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휠이 좁아질수록 반응성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밟았을 때 혹은 내가 가속을 했을 때 얘네들이 조금 더 경쾌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내가 고속 주행을 할 때 항속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더 평지에서 라이딩을 주로 한다. 그래서 내가
고속에 오랜 시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림 너비가 높은, 뭐 이를테면 45mm에서 55mm 사이 간격에 그런 조금 넓은 림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조금 체격이 왜소하고 내가 어필을 조금 더 잘 타는 것 같다, 내가 오르막을 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점을 가지는 것 같다, 혹은 내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휠의 너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한 휠마다 또 특성이 달라요. 뭐 허브는 어떤 걸 썼고, 뭐 라쳇은 어떤 걸 썼고, 스포크는 어떤 형태이고, 스포크가 몇 개고, 스포크의 패턴은 어떻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정보가 너무 어렵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조금 도움을 구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구하시는 게 이 휠을 조금 더 실패하지 않고 고르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휠을 바꾸는 건 정말 프레임 바꾸는 것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는 휠을 좀 바꿔보십사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업그레이드 부품은 의외로 핸들바입니다. 이게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요 근래에는 일체형 핸들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핸들바와 그리고 이 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목 부분이 아예 합쳐져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목 길이 그리고 핸들바의 너비,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형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이 너비 옵션도 있고 그 너비마다 이 스템 길이 옵션도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전거는 대체로 가장 기본형의 세팅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몸에 맞춰서 또 부품을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상체가 조금 긴 사람이고 내가 조금 잘 내려가는 사람인데 스템이 짧다, 그러면 팔꿈치가 이 옆구리 닿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피팅을 조금 받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자전거를 잘 타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피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상의를 통해서 바꾸는 게 좋은데, 이런 점에서 저는 일체형보다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녀석을 처음에는 좀 선호를 해요. 왜냐면 일체형 핸들바는 스템과 핸들바를 한 번에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는 녀석들은 핸들바와 스템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바꿀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일체형 핸들바가 훨씬 더 깔끔은 합니다. 근데 일체형 핸들바는 사실 제약이 좀 많아요. 속도계를 달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용 마운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부가적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모든 게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일체형 핸들바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은 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전거가 핸들바와 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냥 그런 대로 여러분들의 이점을 잘 살리셔서 핸들바 먼저 바꿔보고, 혹은 뭐 스템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혹은 피팅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보신 대로 교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콕핏이라고 불리는, 이 조향석이라고 불리는 앞에 핸들바 부분이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자전거를 장거리를 타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어요. 이 자세가 불편해서, 만약에 핸들바가 너무 멀리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팔이 이렇게 뻗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핸들이 너무 좁아서 내가 이 가슴이 다친다거나, 혹은 내가 스템이 너무 짧아서 팔이 너무 안으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 반드시 몸이 망가집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건강하려고 타는 거고, 우리가 오랜 시간 지속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이 자세를 그저 뭐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 그 스티어링 그 윗부분을 잘라버린, 그 봉지거리를 잘라버린 행위가 제가 했던 그런 만행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가 없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 몸이 편한 자세를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자세가 아니라 내가 편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씩 내 유연성을 좀 키우면서 내려가시거나 서서히 접근을 하셔야지, 아 역시 핸들바와 안장은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낙차가 클수록 좋지 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냥 접해버리시면 내 몸이 많이 망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고 즐겁게 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하셔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바꾸면 좋은 부품은 안장이에요.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프레임을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건 외형이니까, 우리가 바꾼 것 중에 가장 크게 티가 나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게 참 좋은 것도 저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의 라이딩의 그 퀄리티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바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레임을 가장 나중에 바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장을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시나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자전거 자체가 주는 승차감도 있지만 내 엉덩이의 형태에 맞는 그런 안장들이 또 있어요. 이 나에게 최적화된 안정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타왔던 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나의 인생 안장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그 굴레에 빠져서 자기의 그 완벽한 안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 안장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렇게나 오랜 고된 시간을 요하는 일인데, 안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3D 안장처럼 그런 푹신푹신한 안장들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의 안장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안장들도 많이 나왔고,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고, 이런 부분들에서 무게를 줄이다 보면 자전거가 결국은 7kg대, 6kg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조금 더 긴 라이딩, 특히나 그란폰도 같은 거 여러분들 나가려면 최소한 100km는 타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안장이 조금 더 편하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그런 승차감이 좋아지면서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요. 이 엉덩이가 아프고 이러면 그냥 내 몸이 자꾸 이렇게 축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의 그런 파워가 자꾸 깎여 나가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장을 좀 좋은 걸 바꿔주시면 기분이 좋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사실 바꿀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구동계 아니면 프레임이죠.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구동계를 먼저 바꾸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구동계라는 건 말이죠, 과거에는 10단이냐 11단이냐를 결정했던 정말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기계식이냐 전동식이냐를 바꾸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그런 기로에 놓게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동계로 우리가 자전거들의 등급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동계는 사람들이 보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나의 자전거도 이제는 조금 등급이 높은 자전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 구동계가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시마에는 울테그라 DI2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림브레이크 버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BMC 팀머신 SRR013에는 스램 포스 XS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둘 다 차상위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이죠. 이제 각 브랜드의 1등은 듀라에이스와 레드 XS인데 저는 울테그라 그리고 포스를 쓰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해요. 이게 제가 스램의 세미나도 참가를 해봤고 시마노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두 브랜드의 이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구동계들은 사실은 성적보다는 소재의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것들은 이미 그 차상위에서 정점을 거의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무게를 깎아냅니다. 더 가볍게, 더 오래 갈 수 있게. 그런 이야기도 사실 스램에서는 더 오래 쓰고 싶다면 레드가 아니라 포스를 써라라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이건 이제 MTB 구동계인 이글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진 그런 구동계를 좋아하고 내가 감량에 관심이 있냐, 혹은 내가 조금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내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고 싶냐, 이런 두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듀라이스가 더 좋고 울테그라는 반드시 별로야, 혹은 반드시 레드만 좋고 포스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더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등급 올라갔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전동 구동기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변속이 더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변속이 더 정확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전동부터는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만 해, 나는 정말 최상급을 쓰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그냥 울테그라와 포스에서 멈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당연히 그래도 레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는 하죠. 이건 저의 그냥 순수한 그런 욕심인 거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진, 저처럼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포스와 울테그라도 충분하니까 거기서 더 아쉬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게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으실 거고, 그 브랜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올라운더인지, 혹은 조금 더 평지를 좋아하는 그런 에어로 타입인지, 혹은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지션을 지향하는 엔듀어런스 라이더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타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을 때 나머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게 바뀌어도 크게 바꾸실 건 없어요. 근데 프레임은 내 자세를 바꿔버리거든요. 내 몸에 관련된 걸 영향을 많이 줘요. 이게 자세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들바가 원래 그 10포스트와 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이 프레임은 뭔가 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벽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 안에 그런 적당한 그런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인테리어의 모양에 맞게 틀을 짜면 깔끔하게 이 틀이 짜지는데, 틀을 짜놓고 나서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면 모든 게 정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어딘가가 엇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프레임은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자전거를 최대한 오래 타면서 내가 어떤 성향의 라이더인지를 조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꾸셔도 늦지 않다. 네, 이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부품들은 연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시리얼 넘버가 다 붙어 나오고 등급들이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연식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아직도 제가 쓰고 있는 그 MB SES 4.5, 이걸 제가 언제 샀냐면 한 2019년쯤에 샀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그냥 이제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나올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프레임을 보세요.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연식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이전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 더 오랜 시간 쓸 수 있는 녀석들을 먼저 바꿔두고 마지막에 이 취향을 타는 녀석을 바꾸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여담 같은 건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비싼 걸 꼭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하실 때 바꾸는 걸 좀 추천드리는 게 페달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페달은 진짜 빨리 듀라에이스로 바꿨었거든요. 이게 듀라에이스 중에 가장 싼 녀석 중에 하나예요. 체인 아니면 페달인데, 체인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듀라에이스인지 울테그라인지 알게 뭐야. 아무도 모르는데, 하다못해 페달은 그래도 무게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옆에 듀라에이스라고 크게 박혀있고, 어찌됐든 이 페달은 브랜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꼭 듀라를 써보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부담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 바꾸실 건 이 페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좀 소소한 그런 나만의 그런 만족감을 느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부품들을 좀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순서로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바꾸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라는 그런 저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는 이 자전거 부품을 가장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그런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반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 앞으로 자전거를 더 좋아하실 분들께 우리 같이 이렇게 물려드리면서 앞으로 자꾸 갈 수 있는 그런 함께 즐기는 자전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바이 가이스.